네, 반갑습니다. 생각의 차이 사회탐구 강사 정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막 강의를 마치고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아마 시험이 끝나고 약간의 자유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 다가올 방학을 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가올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일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도 있는 시간이다. 제가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요, 이 추석 연휴에 준비했던 강좌가 있어요. 오늘은 그 강좌를 여름방학으로 좀 당겨서 우리 생각의 차이 학원생들을 위한 강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근데 강좌 소개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간단한 저의 양력이고요. 여기 외에도 다양한 학원에 출강 중입니다. 현재 저는 서울의 동서남북을 모두 뛰고 있네요. 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좌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6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6월 모평을 준비했던 출제자들이 9월 모평을 다시 한번 또 출제하겠죠? 그들이 연습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결국 수능의 출제자로 참여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자, 어땠나요? 일단 걱정했던 도표 문항들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변별력을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등급컷이 상승하긴 했지만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평이한 도표 문항 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수능부터 그래 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출제진들은 어디서 포인트를 잡았느냐? 이번 6모는 다양한 게임형, 점수형 또는 이런 형들 있죠. 뭐뭐 라면이란 라면형들. 우리 친구들이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로 개념을 잘 잡고 있는지를 넘어서는 추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변별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난이도 높은 우리가 흔히 개념단원이라고 부르는 이 추론형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좀 독특한 건데요. 기존에는 강조하지 않았던 제시문의 독해 능력들을 살펴보는 문항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선지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시문들에서 나온 글들을 좀 정독해야 되는 문항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지난 시험들과는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독해 요소가 추가된 만큼 이제 우리는 실전 훈련을 할 때 독해 단원 문제들에 대한 차분한 문제풀이 능력도 연습해야 돼요. 결국 다가올 구모는 평이한 도표를 바탕으로 개념의 어느 부분에서 변별력을 높일지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걸 여기서 찾으셔야 되죠. 주로 추론의 깊이가 있는 문제들,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없는 게임형 또는 점수형 또는 라면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개념의 독해 요소가 추가됐다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조금 더 관심 깊게 풀자 정독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 도표문항을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핵심만 좀 잡아보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주로 어려워하는 4가지 유형의 도표 단원이고요. 이 중에 부양비 계산 요 문항은요. 최근에 기출된 한 3년치만 제대로 연습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정형화된 도표 단원입니다. 일단 여름방학 때 부양비 내 거로 만들자.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 전에는요, 여기서 최고 난이도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상중하 계층 이동 표적, 부모 계층과 자녀 계층, 다양한 3차 연립 방정식의 미지수까지 두면서 찾아야 되는 아주 어려웠던 문항들이 최근에는 정말 낮은 난이도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계층 이동 문항을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설 교재들 있으시죠? 자이스토리도 있고 마더통도 있고 다양한 교재들이 있을 거. 또 사설 모의고사 보면 좀 어려운 도표 문제도 많아요.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기출된 것과 최근 기출과 최근 기출은 난이도가 낮다고 그랬죠. 최근에 낮아진 이 난이도의 계층 이동 표를 쉽게 풀이했다면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과거에 적어도 한 7년 전 것까지, 그래봐야 몇 문제나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풀이 유형 방법들의 어떤 수학적 접근에 필요한 것들을 좀 찾아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불안감이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회 불평등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해요. 우리가 어떤 게 사회 불평등 문제입니까?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라든지, 도시와 농촌의 정보와 습득의 차이라든지,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등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평등을 표로 제시하고 그 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사회 불평등 이 문제가요, 개념 제로죠. 전혀 개념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과 학생들이 볼 때 이 사회 불평등 문제는 그냥 수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과거의 일부 수능에서는요,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정답률이 2%, 3%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 나오긴 했어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지금 대비할 시간이 아니고요. 아주 정형화된 늘 나오는 문제만큼은 완벽히 학습하자는 거죠. 그리고 학습하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것까지 대비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가요? 많은가요? 많아요. 아직도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형화된 사회 불평등 문제를 내 거를 만들어 놓고 할 거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서 혹시도 모를 다양한 문제들을 접근한다? 그건 제가 추천드려요. 그런데 정형화된 문제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지 못한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공부한다?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자, 최근에 그나마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요 사회보장제도 단원입니다. 다양한 수급률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 정형화된 문제가 있긴 한데 얘는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어렵다기보다는 이 각 연도별, 각 유형별 수치를 모두 표로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다. 그럼 이 걸리는 시간이 많은 문제들은 연습으로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층 이동 표 문제가 최근에 난이도가 낮게 나왔다. 그래서 좀 과거의 것들을 찾아보자. 사회 불평등 문제는 개념이 제로다. 얘는 수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래도 정형화된 문제들이 존재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난이도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반복학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풀이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자, 부양비는 노력하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 자, 공부한 친구들은 좀 알 텐데 여기에 없는 도표스러운 문제들이 몇 개 더 있긴 합니다.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우리가 자료수집법에서 배우는 수용과 기각을 판단할 때 도표 문제들이 일부 있고요.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여기 있는 문제들은 매년 출제되기보다는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죠. 많아야 한 4,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얘도 빼먹으면 안 되겠다.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 다양한 도표 문제들을 넘어서야죠. 그게 사회문화의 꽃이고 핵심이니까. 자, 도표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대한 육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왜 두 과목을 제가 함께 써놨냐면 흐름이 같아요. 공부 방법도 같고요. 굉장히 중복 단원이 많죠. 호불호가 확실히 나눠지는 과목입니다. 자, 생윤과 윤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 가장 어려웠던 해 중에 하나죠. 그 기조가 올해 육모도 이어졌습니다. 3월 모의고사와 5월 모의고사를 잘 봤던 친구들이 우수수 무너졌어요. 그 친구들이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꼭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와 함께 수업했던 친구들 중 무너진 친구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공부를 암기 위주로 했던 친구들. 암기가 아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그 본원적, 본질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걸 해야만 고득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 게다가 이 문해력을 요구하는 선지들의 깊이가 훨씬 강해졌어요. 문해력을 요구하는 제시문이 많아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상가에 저 구석에 있는 글이 나왔어요. 그럼 제시문을 어떻게든 정독해서 내가 모르는 그 사상의 배경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출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앞으로 우리의 공부 방식은 Y다, Y.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아는 생활윤리의 베카리아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죠. 첫 번째, 사형제를 반대한다.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하자, 폐지론자. 그럼 그 근거가 있겠죠. 베카리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대요. 사형제보다 더 효과가 높은 형벌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종신노역형이다. 그래서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라는 이 형벌이 훨씬 더 뭐하다? 효과적이래요. 결과적 이익, 예방의 효과를 강조하는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입니다. 이 공리주의적 접근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버리니까 이제 약간 난이도를 높여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일까? 이 키워드예요. 왜? 아마 형강 강사의 실력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배우고 있는 또는 듣고 있는 인강이나 학습하고 있는 교재에 이유가 나와 있던가요? 이걸 찾아내셔야 되죠.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닌 베카리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논리적으로 동의할지 들어보세요. 자,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 즉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살아야만은 이 포인트, 자유의 박탈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는 형벌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형제를 왜 폐지하자?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 그 효과적인 대안인 종신노역형이 도대체 왜 효과적이다? 자유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논리 흐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의 사상가들이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찾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윤사와 생륜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사상가들의 그 본질적 이유, 배경을 꼭 학습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보여만 드릴 거예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은 가까이 와서 봐야 글자가 보일 정도로 작죠? 제가 예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노트가 이래야 돼요. 생륜과 윤사는 이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그래서 생륜과 윤사라는 이 과목의 특징은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과정에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면 찾아와라. 지금 그걸 찍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제가 원래는 추석 연휴에 하던 특강을 이곳 생각학 차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땡겼습니다. 4주 동안 할 거예요. 2시간씩. 그럼 총 8시간이죠. 이 8시간 일요일에 합니다. 4시, 6시, 8시에 각 2시간씩 7월 20일부터 시작하죠. 뭘 배우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각 과목별로 전범위 수업을 할 거예요. 전범위. 8시간에 전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 100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이 100문항으로 개념도 잡고 도표도 잡고 고난이도 사상가도 잡고 이론도 잡고 윤사의 동서양 윤리, 사회사상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4주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습의 깊이가 어디까지 해야 된다를 첫 번째로 제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상세하게 들어가면 도표문항 크게 보면 한 5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시했던 여기 4개 있죠. 요 4개에다가 그냥 추가 하나라고 해서 아까 썼던 이 중에 하나. 네. 요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중에 정형화된 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죠? 적어도 늘 나오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 것 같은 문제들만큼은 풀어야죠. 쉽게,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정형화된 도표를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나머지 이제 생륜과 윤사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깊이 있는 학문을, 즉 어느 정도까지 정리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의 방향은 확실하게 알 거죠. 물론 과목별로 100문항 정도 완벽하게 소화한다면 당장 다가올 구모에도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원래는 방학 때 안 하고 추석 때 했을까요? 파이널 직전에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만큼 퀄리티가 높을 겁니다. 자, 방학 특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4주간 방학 특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반이 있어요. 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벌써 3회차, 즉 3바퀴 정도 돌고 있는 우리 정규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가 있고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있습니다. 사회문화는 우리 도표 단원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3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은 우리가 쌍윤이라고 해서 두 과목을 동시에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하루에 4시간 연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한 커리큘럼은 올라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는 하진 않고요. 우리 배재고 학생들하고 광문고 학생들 2학년들 대상으로 직전 보강하고 정규반 편성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재고는 이제 시작할 거고요. 윤리와 사상은 1학기 때 했어요. 광문고 학생 윤리와 사상 1등급이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한 200명 정도 넘어서. 우리 기말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저와 함께한 친구들이 다 1등급이 나왔습니다. 2학기가 되면 윤사가 서양 파트가 가요. 서양. 서양 파트는요. 암기가 정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아주 단순한 그들의 짧은 단어, 대화, 문장 속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1학기 때 동양윤리에 비해서 깊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변형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서 1학기보다 더 어려울 예정이다. 그래서 서양윤리는 재밌어요. 수업이 일단 재밌어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동양윤리는 수업이 재미없어요. 근데 문제는 쉬워요.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학기 때는 서양윤리 광문고 정규반. 자, 사회문화가 배재고는 2학기에 도표단원이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이 전부 도표단원이에요. 각오해야죠. 자, 이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 배재고가 이번에 누적으로 냈어요. 수능 특강 기준 1강에서 11강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냥 모의고사 준비가 돼 있는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총 수능 특강이 15강까지 있어요. 그럼 예상컨대 2학기 때 겨우 4강을 쪼개서 2강 볼까요? 아마도 계속 누적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 배재고 학생들은 제가 요거 좀 추천드릴게요. 방학특강 꼭 들으십시오. 방학특강에 전범위 정리를 4주에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강좌 중인 다양한 강좌들 소개를 좀 간단히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함께 만나서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수업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